열쇠를 꽂았지만 돌아가지 않았다. 한 번 더, 두 번 더 시도했지만 도어락이 바뀌어 있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지연이었다. 더 나은 사람을 만났어. 이제 그만 들어오려고 하지 마. 결혼 생활의 중심이라고 믿었던 집 앞에서 나는 서늘한 현실과 마주했다. 문이 아닌 문을 지키는 자가 먼저 나를 배신한 날이었다. 누군가는 웃고 있었고 그 웃음은 내 귀에 돌처럼 차갑게 박혔다. CCTV의 붉은 불빛은 단순한 전기 신호가 아니었다. 그건 누군가가 나를 구경거리로 삼고 있다는 표시였고 그 사실이 나의 모든 균형을 산산이 부쉈다. 그 순간이 전부의 분기점이었다. 문을 두드리며 애원하는 극적인 장면도 길거리에 엎드려 절망하는 장면도 찍지 않았다. 나는 단지 캐리어를 끌고 걸어 나왔다. 싸구려 호텔 체크아웃처럼 조용하고 간결하게. 그 행동이 복수의 서막이 될 줄 그들은 알지 못했다. 결말은 여러분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셨나요?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 방탐정의 이중 파일과 함께 더 놀랍고 흥미로운 이야기 속으로 떠나봐요. 결혼한 지 20년이 되었다. 돌이켜보면 그 시작부터 이미 미세한 금이 가 있었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지만 그 균열은 조용히 자라나고 있었다. 지연은 대학에서 회계학을 전공했다. 말수가 적고 침착했지만 숫자에는 빠르고 냉정했다. 그녀는 종종 이렇게 말했다. 남들보다 한 발 앞서야 해. 그땐 그게 단순한 성실함의 표현인 줄 알았다. 나는 건축공학과를 나와 졸업하자마자 아버지의 인맥을 통해 대형 건설회사에 들어갔다. 결혼은 대학 졸업 직후 조용한 식당에서 양가 가족이 모여 한 끼 식사로 끝났다. 화려하진 않았지만 그땐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다. 지연의 집안은 넉넉하지 않았고 결혼 비용의 대부분을 내가 부담했다. 그녀는 그때부터 돈과 지위에 유난히 예민했다. 그게 우리 관계의 불안이 시작된 순간이었다. 세월이 흘러 나는 임원급 프로젝트를 맡는 자리까지 올라섰다. 서울 본사 18층 코너 사무실, 법인카드, 인센티브. 누가 봐도 성공한 남자였다. 지연 역시 빠르게 성장했다. 강남의 한 은행 영업팀에서 일했고 거의 매년 승진했다. 그 속도는 비정상적일 만큼 빨랐다. 어딘가 누군가가 그녀의 뒤를 밀어주는 듯한 기묘한 기분이 들었다. 겉보기엔 평범한 부부였다. 가끔 친구 부부들과 식사하고 휴가철엔 사진을 올렸다. 좋아요가 붙는 숫자만큼 남들이 보기엔 완벽했다. 하지만 그 안은 비어 있었다. 지연의 눈빛은 늘 어딘가 먼 곳을 향해 있었다. 내 옆에 앉아 있어도 나를 바라보지 않았다. 2달 전 나는 부산 신도시 프로젝트 총괄로 출장을 가게 됐다. 2주짜리 일정이었다. 성과만 내면 내년도 승진이 확실한 커리어의 분수령 같은 기회였다. 출발 전날 지연은 평소 내가 좋아하던 김치찌개를 끓여줬다. 새 여행 가방을 사다 놓고 출근용 셔츠까지 다림질해뒀다. 마지막엔 내 손을 꼭 잡고 말했다. 이번엔 꼭 잘 될 거야. 당신은 늘 해내잖아. 그 목소리는 유난히 따뜻했다. 그땐 몰랐다. 그게 마지막으로 들은 아내의 말투였다는 걸. 출장 첫 주는 별다를 것 없었다. 하루를 마치면 영상통화로 얼굴을 봤고 그녀는 늘 웃고 있었다. 하지만 둘째 주부터 분위기가 달라졌다. 답장은 짧아지고 전화도 줄었다. 오늘은 피곤해서 일찍 잘게. 내일 회의가 일러. 그 말이 반복될수록 불길한 감정이 스며들었다. 어느 날 밤 영상통화 도중 나는 것이 낯설게 느껴졌다. 지연이 좋아하던 코알색 쿠션이 사라지고 대신 검은색 쿠션이 놓여 있었다. 그 쿠션 어디 갔어? 지연은 잠시 눈을 피하며 대답했다. 그냥 질려서 바꿨어.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낯선 남자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낮고 여유로운 웃음이었다. 지금 TV 켜놨어? 응, 그냥 예능 봐. 하지만 그건 TV에서 흘러나오는 소리가 아니었다. 그건 그 집 안 어딘가에 있는 사람의 웃음이었다. 통화는 갑자기 끊겼다. 머리가 아파서 이만 잘게. 그게 마지막이었다. 그날 이후 그녀의 위치 공유는 꺼졌다.
카톡 답장은 없었지만 인스타엔 익숙하지 않은 각도의 거실 사진이 올라왔다. 커피 테이블 위엔 낯선 남자의 시계가 있었다. 그 순간 나는 결심했다. 일정을 하루 앞당겨 조용히 서울로 돌아가기로. 오후 2시 비행기. 늘 하던 대로 도착했어라는 문자를 보냈다. 하지만 이번엔 아무 답도 오지 않았다. 그건 결혼 이후 단 한 번도 빠진 적 없는 약속 같은 신호였다. 출장이든 야근이든 언제나 내가 그 말을 보내면 지연은 조심히 들어와라고 답했다. 그 단순한 문장이 우리 관계의 온도를 지켜왔는데 그날은 아무것도 없었다.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가는 길은 유난히 길게 느껴졌다. 휴대폰을 30초마다 새로 고침했지만 화면엔 여전히 아무 변화도 없었다. 피곤함보다 이상한 불안이 온몸을 감쌌다. 아파트 앞에 도착했을 때 공기는 기묘할 만큼 고요했다. 캐리어를 끌고 문 앞에 섰다. 열쇠를 꽂았다. 하지만 돌아가지 않았다. 한 번, 두 번, 세 번, 결국 도어락이 바뀌어 있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지연이었다. 더 나은 사람을 만났어. 이제 그만 들어오려고 하지 마. 단 한 문장. 하지만 모든 게 끝났다는 걸 알 수 있었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현관 위 CCTV를 바라봤다. 내가 직접 설치한 홈 CCTV. 붉은 불빛이 켜져 있었다. 누군가 지금 이 화면을 보고 있었다. 지연이었다. 그녀는 안에서 나를 바라보며 아마 웃고 있었을 것이다. 20년의 결혼이 단 몇 초 만에 무너졌다. 이상하게도 화도 눈물도 나지 않았다. 이상할 만큼 차분했다. 어쩌면 오래전부터 이 순간을 예감하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나는 휴대폰을 들어 짧게 입력했다. 확실해? 그녀가 답을 쓰기 시작하자마자 나는 휴대폰을 껐다. 캐리어 손잡이를 잡고 아무 말 없이 걸었다. 소란도 분노도 없이 마치 싸구려 모텔에서 체크아웃하듯 조용히 그 자리를 떠났다. 인도 위로 내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다. 화면에는 입력 중 점 3개가 깜빡였다 사라졌다. 그녀는 내가 무너지는 모습을 보고 싶었을 것이다. 눈물, 분노, 폭발 그런 걸 원했겠지. 하지만 나는 보여주지 않았다. 이미 오래전부터 이런 가능성을 예상하고 있었다. 그녀가 누리던 자리, 그녀가 쥐고 있다고 믿었던 재산, 그 모든 건 내가 만들어준 세계였다. 그리고 내 손으로 무너뜨릴 수도 있었다. 그날 밤 나는 양재 비즈니스 레지던스의 방을 잡았다. 오래된 냄새가 났지만 적어도 거기엔 배신의 흔적이 없었다. 침대에 앉자마자 강진호 형에게 전화를 걸었다. 대학 시절부터 알고 지낸 내게 남은 유일한 친구였다. 야, 너 어디야? 위치가 호텔로 찍히는데? 집 문이 잠겼어. 정확히는 문이 바뀌었지. 전화기 너머로 잠시 정적이 흘렀다. 1시간만 줘. 확인해 볼게. 전화를 끊고 노트북을 켰다. 지연은 원래 기술에 약했다. 회사 이메일 서명조차 내가 대신 설정해줬으니까 혹시나 싶어 우리가 함께 쓰던 클라우드 계정에 로그인했다. 비밀번호는 그대로였다. 3년 전 내가 만들어준 그 조합 그대로. 참 부지런하네. 입가에 비웃음이 번졌다. 최근 업로드를 클릭하자 사진들이 떴다. 지연과 낯선 남자. 우리 거실, 우리 소파. 내가 보너스로 산 그 소파 위에서 웃고 있는 두 사람. 사진은 수십 장이었다. 출장 중, 회의 중, 심지어 영상통화를 하던 그날에도. 노트북 화면 옆에서 지연은 다른 남자의 품에 있었다. 그녀는 그날 이렇게 말했다. 오늘은 피곤해서 일찍 잘게. 나는 그 말을 기억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제 그 의미를 알았다. 호텔 침대에 누워 휴대폰을 바라봤다. 화면에는 지연의 이름이 또렷하게 떠 있었다. 생각보다 담담하네. 싸움도 없고. 역시 내가 잘한 선택이었나 봐. 그녀의 메시지는 짧고 잔인했다. 나는 답하지 않았다. 아직은 그럴 때가 아니었다. 잠시 후 강진호 형에게서 전화가 왔다. 형, 알아냈어. 말해봐. 지연, 요즘 어떤 남자랑 만나는 것 같아. 이름은 태수. 광고대 행사팀장인데 3달 전쯤 너희 회사 쪽 프로젝트 때문에 처음 만난 모양이야. 근데 그 뒤로 자주 붙어 다닌대. 어디서? 청담 와인바, 삼성동 스테이크하우스,
작년에 너희 결혼기념일 했던 한남 이탈리안. 전부 고급 레스토랑이야. 입가에 냉소가 번졌다. 취향은 일관되네. 아직 끝이 아냐. 강진호 형의 목소리가 낮게 이어졌다. 태수라는 놈, 업계에선 꽤 유명해. 내 후배 하나가 그쪽 회사에 있는데 이미 3번이나 같은 방식으로 여자를 꼬셨대. 전부 유부녀야. 승진을 앞둔 여자들. 내부 정보를 캔에서 경쟁사에 넘기고 이용 가치가 끝나면 바로 연락 끊는 놈이지. 나는 잠시 말이 없었다. 그럼 지연도 결국 이용당한 거네. 거의 확실하지. 근데 본인은 아직 모를걸. 그놈이 얼마나 교활한지 모르거든. 전화를 끊자 묘한 쾌감이 밀려왔다. 웃음이 새어나왔다. 그녀가 나를 배신한 게 아니라 결국 자기 자신을 배신한 셈이었으니까. 잠시 후 휴대폰 연락처를 넘기다 손이 한 이름에서 멈췄다. 윤서진. 지연이 근무하던 은행의 동료였다. 항상 비교의 대상, 항상 불편한 존재. MBA 출신의 외국계 회사 경험까지 있는 말 그대로 지연이 가장 싫어하던 타입이었다. 회사 행사 때마다 지연은 늘 내게 말했다. 그 여자는 옷차림부터 너무 가벼워. 남편 있는 사람한테까지 들이대잖아.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그 불편함의 정체는 질투였다. 서진은 오래전부터 나에게 은근히 호감을 보였다. 회식 자리에서 일부러 옆에 앉거나 말끝마다 내 팔을 살짝 스쳤다. 나는 선을 넘지 않았다. 그땐 아직 남편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나는 그녀의 이름을 눌렀다. 벨이 2번 울린 후 서진의 목소리가 들렸다. 민석 씨, 무슨 일이에요? 목소리가 좀. 그동안 말했던 그 술 한 잔, 오늘 어때요? 짧은 침묵이 흘렀다. 이윽고 낮은 웃음소리가 따라왔다. 이거 예상 못했네요. 지연 씨가 드디어 풀어줬어요? 풀린 게 아니라 끝났어요. 완전히. 서진은 잠시 숨을 고르는 듯 조용해졌다가 말했다. 그럼 9시 강남 9번가 와인바 어때요? 좋아요. 통화를 끊자 묘한 해방감이 밀려왔다. 호텔 창가에 앉아 휴대폰 사진첩을 열었다. 8년의 시간이 거기 있었다. 여행지, 생일, 결혼기념일, 그리고 우리가 함께 웃던 얼굴들. 그 모든 걸 지연은 달콤한 말 몇 마디에 내던졌다. 그 말들이 얼마나 싸구려였는지도 모른 채. 분노가 치밀었지만 이상하게 마음 한켠은 가벼웠다. 아마 오래전부터 이 결혼이 끝날 이유를 기다리고 있었는지도 몰랐다. 샤워를 하고 깨끗한 청바지와 셔츠를 골랐다. 거울 속 내 얼굴은 이상할 정도로 차분했다. 나는 휴대폰을 무음으로 바꾸고 택시를 불러 강남 9번가 와인바로 향했다. 가는 동안 휴대폰은 끊임없이 울렸다. 그 문자 무슨 뜻이야? 민석, 제발 대답 좀 해. 우리 성인답게 이야기하자. 지금 나 무시하는 거야? 지연의 메시지가 이어졌지만 나는 화면을 꺼버렸다. 이제는 감정의 대화가 아니라 계산의 시간이었다. 와인바에 도착하자 윤서진이 먼저 와 있었다. 작은 검은 원피스를 입은 그녀는 여전히 당당했다.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하는 순간 옆 테이블의 남자들이 동시에 시선을 돌렸다. 그녀의 향기와 미소가 순간 공간의 공기를 바꿔놓았다. 우리는 와인 한 잔씩 시켰다. 나는 자리에 앉아 잔을 손에 들고 그녀를 살폈다. 몇 달 만에 누군가와 웃으며 진짜 대화를 나누는 느낌이었다. 윤서진은 똑똑했고 말이 통했다. 무엇보다 내 일을 가볍게 여기지 않았다. 2잔쯤 마신 뒤 그녀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지연 씨 일 소식 들었어요. 괜찮으세요? 나는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아. 오늘부터는 그냥 정리하려고. 서진은 잠깐 나를 바라보다가 잔을 들었다. 솔직히 말해요. 지연 씨는 민석 씨 같은 사람 옆에 있으면서 얼마나 많은 걸 당연하게 여겼을까요? 나는 잔을 부딪히며 대답했다. 그걸 이제 보여줄 때가 왔지. 서진이 웃으며 휴대폰을 꺼냈다. 그녀는 와인잔을 들고 사진을 찍자고 했다. 나는 어색하게 웃으며 포즈를 취했다. 잠시 후 그녀는 그 사진을 인스타그램에 올렸다. 짧은 글과 함께 위치를 태그했다. 나는 알고 있었다. 지연이 그 계정을 팔로우하고 있다는 것을. 저녁은 자연스럽게 디저트와 한 잔으로 이어졌다. 그 사이에 내 휴대폰에는 부재중 전화가 20통 가까이 쌓였다.
모두 지연에게서 온 것이었다. 나는 단 한 통도 받지 않았다. 식당을 나서며 서진이 물었다. 집까지 걸을래요? 제 아파트가 이 근처예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같이 걸을게. 몇 분을 걸었을까? 그녀가 망설이며 제안을 꺼냈다. 커피 한잔 하고 갈래요? 부담 갖지 말고요. 아직 이르니까. 내 머릿속엔 우리 거실에서 지연과 김태수가 웃던 장면이 생생히 떠올랐다. 그 장면이 내 대답을 대신했다. 좋아요. 다음 날 아침 지연에게서 메시지가 수십 통 와 있었다. 분노, 혼란, 애원의 말들이 뒤섞여 있었다. 나는 답하지 않았다. 대신 나는 내 인스타그램에 사진 한 장을 올렸다. 창밖 풍경과 커피잔 2개가 보이는 사진이었다. 짧은 문구를 적었다. 새로운 시작. 서진이 출근하자 나는 노트북을 켰다. 오래된 인맥들에게 한 통씩 메일을 보냈다. 제목은 평범했지만 내용은 명확했다. 경쟁사 내부 정보를 빼내는 광고팀장, 이름은 김태수. 자정이 되기 전에 3곳의 미팅이 잡혔다. 나는 지연이 쌓아온 세계를 하나씩 해체할 계획을 세웠다. 그녀가 더러운 게임을 시작했다면 그 게임을 만든 사람은 바로 나였다. 사실 지연의 커리어는 내가 처음부터 만들어준 것이었다. 5년 전 그녀는 은행의 말단 계장이었고 승진해서 밀릴 때마다 집에 와 울던 날이 잦았다. 그 모습을 더는 보고 있을 수 없어서 나는 몇 통의 전화를 걸었다. 우리 집안이 거대한 재벌인 건 아니었지만 인맥은 있었다. 삼촌 박상우가 이사로 있던 투자자문회사가 인재를 찾고 있었고 어머니가 주최한 자선행사 자리에 그 담당자를 초대했다. 나는 지연을 자연스럽게 그 자리에 데려갔다. 2주 뒤 그녀는 영업팀 과장으로 채용됐다. 2계단을 뛰어넘은 파격 승진이었다. 지연은 그 모든 게 자신의 실력 때문이라고 믿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나는 실제로 자금을 투입했다. 내 이름이 아닌 모건홀딩스라는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서였다. 모건은 어머니의 성이었다. 눈에 띄지 않도록 설계된 장치였다. 내 신탁기금에서 약 3억 원을 그 회사에 넣었고 그 자금은 지연이 맡은 부서의 확장에 쓰였다. 지연은 그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인사팀에서 건네주는 서류에 서명만 했을 뿐이었다. 그 서류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해당 부서 확장을 위한 투자금 제공자에게 경영감사 및 일정 승인권을 부여한다. 그 투자자가 바로 나였다. 다음 날 아침 나는 호텔방에서 노트북을 켰다. 서진의 집에서 보낸 밤은 짧았지만 머릿속은 더 또렷했다. 감정이 아니라 계획의 시간이었다. 첫 번째 단계는 지연의 회사 계좌 내역을 확인하는 것이었다. 예전부터 그녀의 금융계좌 설정을 도와주며 나는 재무자문 명목으로 내 이름을 남겨뒀다. 신뢰의 표시였지만 지금은 칼날이 되어 돌아왔다. 로그인하자마자 눈이 휘둥그레졌다. 한 달 새 지출 내역이 상식을 넘어섰다. 이탈리아제 고가 수파 1억 원대, 명품 시계 1200만 원대, 고객 접대 명목의 제주 주말 여행비 600만 원대, 모두 법인카드로 처리되어 있었다. 명목은 업무용이었다. 하지만 정황은 분명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발신자는 윤정, 지연의 여동생이었다. 오빠, 잠깐 통화할 수 있어요? 응, 무슨 일이야? 나는 결제 내역을 넘기며 물었다. 더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요. 언니가 위험한 사람과 엮였어요. 김태수라는 사람인데 들어봤어요? 들었지. 업계에서 악명이 높더라. 어젯밤 언니가 저한테 문서 몇 개를 맡겼어요. 혹시 일이 잘못되면 필요할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봤는데 심각해요. 회사 자금이 이상하게 빠져나가고 태수 씨와 주고받은 이메일이 있어요. 내부 고객 정보, 투자 전략, 합병 일정 같은 것들. 회사가 무너질 수준이에요. 그 파일들 나한테 보내줄 수 있어? 이미 보냈어요. 메일 확인해보세요. 노트북을 열자 증거가 쏟아졌다. 지연 이름으로 발송된 이메일, 첨부 파일에는 회사의 비밀 자료들이 담겨 있었다. 송신인은 김태수였다. 지연은 회사 돈을 빼돌리고 내부 정보를 외부에 넘기고 있었다. 그 모든 일이 내가 구축한 시스템 안에서 벌어지고 있었다. 나는 즉시 변호사 김도윤에게 연락했다. 형,
일 생겼습니다. 자료 몇 개 보낼게요. 이메일을 확인한 그는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다. 민서가, 이건 단순한 불륜 문제가 아닙니다. 횡령이자 산업 스파이 혐의예요. 잘못하면 구속될 수 있어. 나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구속시키려는 게 목적은 아니야. 다만 그녀가 우리가 함께 쌓아온 모든 것을 가져가지 못하게 만들고 싶을 뿐이야. 도윤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럼 이 순서대로 하자. 회사 윤리위원회에 자료를 익명으로 흘려. 그리고 내가 투자자로서 감사 권한을 행사하면 공식적으로 개입할 수 있어. 전화를 끊은 뒤 나는 휴대폰을 들어 메시지를 보냈다. 지난달 지출 내역에 대해 흥미로운 얘기를 들었어. 소파 예쁘던데 이탈리아제 맞지? 회사에서 그 돈이 어디서 나왔는지 궁금해할지도 모르겠네. 잠시 후 답장이 도착했다. 무슨 소리야? 나는 이어서 또 한 줄을 보냈다. 그리고 김태수의 전과 기록도 인상적이더라. 2년 사이 합의금 3번이라니 꽤 화려하네. 잠시 입력 중. 이 뜨다 사라졌다. 그리고 다시 떴다. 민서, 우리 얘기 좀 하자. 내일 윤리위원회 회의가 있어. 그때 설명할게. 그녀의 불안이 문장마다 묻어났다. 나는 아무 답도 하지 않았다. 대신 서진과 함께 아침을 먹으며 사진을 찍었다. 햇살이 비치는 카페 창가 자리였다. 나는 그 사진을 인스타그램에 올렸다. 좋은 아침, 새로운 시작. 몇 분 만에 좋아요가 쏟아졌다. 서로 아는 사람들 이름도 보였다. 그 중엔 지연이 팔로우하던 계정도 있었다. 잠시 후 윤정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다. 언니가 난리예요. 윤리위원회에서 뭘 들은 모양이에요. 나한테 소리 지르고 자료 가져갔냐고 묻고. 무서워요. 오늘은 그냥 조용히 있어. 이제 곧 정리될 거야.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다. 회색빛 서울 하늘 아래 모든 게 조용히 무너지고 있었다. 그리고 이번엔 내가 그 무너짐을 지켜보는 쪽이었다. 그날 하루 나는 전화를 걸고 미팅 일정을 잡느라 분주했다. 그 회사의 대표, 보안 책임자, 그리고 몇 달째 지연의 지출을 의심하던 재무담당 임원과의 약속이 잡혔다. 모든 조각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다. 저녁이 되자 나는 서진을 만났다. 그녀는 회사 사람들은 올 리 없는 조용한 골목의 작은 레스토랑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초록색 드레스를 입은 그녀는 복수라는 단어조차 잠시 잊게 만들 만큼 강렬했다. 내일 계획이 뭐예요? 서진이 디저트를 앞에 두고 물었다. 완전한 폭발은 아니야. 나는 잔을 돌리며 말했다. 조절된 철거. 회사를 통째로 부수고 싶진 않아. 지연만 깔끔하게 분리시키면 돼. 다른 사람들 피해는 최소화하면서. 서진이 미소 지었다. 그거 참 자비롭네요. 나는 어깨를 으쓱했다. 회사는 잘못이 없어.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 그들의 생계가 달려있잖아. 특히 너 같은 사람들 말이야. 서진은 잠시 나를 바라보다가 다시 그 특유의 눈빛을 보냈다. 어젯밤부터 내 이름을 잊게 만들던 그 시선이었다. 그때 내 휴대폰에 알림이 떴다. 우리 집 보안 시스템에서 홈오피스의 움직임이 감지되었다는 메시지였다. 앱을 열자 화면 속에는 지연이 서류 캐비닛을 뒤지고 있는 장면이 보였다. 서류를 마구 던지며 바닥은 이미 종이로 뒤덮여 있었다. 그녀는 내가 지연의 커리어에 얼마나 깊숙이 개입했는지를 증명할 문서를 찾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가 찾는 중요한 서류들은 이미 그 집에 없었다. 신혼사진 뒤에 숨겨둔 작은 금고는 비어 있었고 그 안에는 내가 몇 달 전 넣어둔 쪽지 한 장만 남아 있었다. 세부 조항을 읽었어야지. 나는 그 장면을 서진에게 보여주었다. 그녀는 와인잔을 들고 있다가 거의 뿜을 듯 웃었다. 세상에, 저 사람 진짜 미쳤네요. 나는 웃지 않았다. 이제 모든 게 예측된 대로 흘러가고 있었으니까. 그날 밤 지연에게서 전화가 7번이나 왔다. 나는 모두 음성사서함으로 넘겼다. 마지막 통화의 녹음은 울음 섞인 목소리였다. 민석, 제발. 내가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야. 태수는 내 커리어를 도와준 사람이라고. 제발 전화 좀 해줘. 우리 둘 다 후회하기 전에. 나는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이미 늦었다. 그녀는 모든 걸 너무 늦게 깨달았다. 서진의 침대에서 눈을 감았을 때 이상하리만큼 평온했다. 모든 복수에는 냉정한 밤이 필요했다. 다음 날 아침
지연은 내가 누구였는지를 알게 될 것이다. 나는 그녀가 생각하던 그 순한 남편이 아니었다.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문자를 보냈다. 내일 오전 8시에 이메일 확인해. 3월 15일 첨부 파일을 특히 주의해. 3월 15일. 그날은 지연이 파트너십 계약서에 서명한 날이었다. 그 계약서, 그녀는 분명 제대로 읽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지금 그 부주의가 모든 걸 무너뜨릴 것이다. 게임은 이미 시작됐다. 다음날 오전 5시 30분, 눈이 떠졌다. 이상하게도 마음이 평온했다. 오늘은 지연이 자신의 실체와 마주하게 되는 날이었다. 나는 서진을 깨우지 않으려 조심스럽게 몸을 빼내고 노트북을 열었다. 첫 번째 임무는 약속했던 이메일을 발송하는 일이었다. 5년 전 작성된 파트너십 계약서를 첨부했다. 그 문서에는 지연이 운영 파트너로 명시되어 있었고 그 권한은 모건홀딩스의 승인에 따라 효력을 가진다는 조항이 분명히 적혀 있었다. 즉, 주요 투자자 곧 나에게는 모든 재무 결정을 검토할 권한이 있었고 윤리 위반 시 자산 감사를 즉시 개시할 수 있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메일에는 최근 3개월간의 지출 내역도 첨부했다. 이탈리아산 소파, 고가의 시계, 고객 접대, 영목의 주말 여행 모두 업무용이라 쓰여 있었지만 그 실체는 사적 향락이었다. 나는 그 항목들을 붉은색으로 표시해 분류했다. 마지막으로 지연과 김태수가 주고받은 이메일 스크린샷을 넣었다. 거기에는 내부 고객 정보, 합병 일정, 투자 전략이 오갔다. 그 내용이 외부로 새면 회사는 하루 만에 무너질 수준이었다. 나는 정확히 오전 8시에 전송 버튼을 눌렀다. 잠시 후 홈 시큐리티 앱을 열었다. 화면 속 지연은 주방에 서 있었다. 어제 입던 옷 그대로 마스카라는 번져 있었고 머리는 엉켜 있었다. 밤새 서류를 뒤진 흔적이었다. 그녀의 손이 떨렸다. 이메일 알림이 울리자 지연은 급히 휴대폰을 들었다. 화면 속에서 그녀가 첨부 파일을 여는 모습이 잡혔다. 카메라 화질이 조금만 더 좋았다면 그녀의 얼굴에서 피가 가시는 그 순간까지 똑똑히 볼 수 있었을 것이다. 지연은 의자에 주저앉더니 손으로 머리를 감쌌다. 그리고 전화를 걸었다. 민석, 제발 나 좀 봐줘. 오해야. 진짜 오해야.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대신 짧은 문자를 보냈다. 지금은 통화할 시간 없어. 30분 뒤에 대표님과 미팅이 있어. 그 문장 하나로 모든 게 끝났다. 잠시 후 CCTV 속 지연은 급히 2층으로 올라가 옷을 갈아입기 시작했다. 그 동작에는 두려움이 가득했다. 나는 양복을 꺼냈다. 지연이 늘 말하던 그 옷이었다. 당신, 그 옷 입으면 믿음직스러워 보여. 오늘 그 믿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보여줄 차례였다. 택시를 타고 회사로 향했다. 유리로 둘러싸인 본사 빌딩은 아침 햇살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다. 불을 관리하는 회사답게 그 건물은 성공이라는 단어를 감추려 하지 않았다. 로비 직원이 나를 회의실로 안내했다. 문을 열자 대표와 임원진이 이미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현정 부장도 있었다. 그녀는 몇 달 전부터 지연의 지출을 의심하던 사람이었다. 대표가 자리에서 일어나 내게 손을 내밀었다. 제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민석 씨. 그 순간 회의실 문이 3개 열렸다. 지연이 헝클어진 머리로 뛰어들었다. 젖은 머리, 엉뚱하게 잠긴 블라우스, 그리고 완전히 무너진 표정. 민석, 이게 뭐야? 왜 여기 있어?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갈라졌다. 나는 고요하게 미소 지었다. 지금 이 사람들에게 당신이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기밀을 유출한 정황을 보여주고 있지. 지연은 잠시 말을 잃더니 소리쳤다. 거짓말이야. 당신, 이게 무슨 장난이야. 나는 조용히 서류철을 대표 앞으로 밀었다. 은행 내역서, 비용 청구 내역, 이메일 스크린샷. 모든 증거가 정리되어 있었다. 대표가 서류를 넘기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건 심각하군요. 지연은 곧바로 공격적으로 돌변했다. 어젯밤에 내가 윤서진이랑 찍은 사진 올렸잖아. 그게 이유야? 결국 질투 때문에 이런 짓을 한 거야? 나는 시선을 돌리지 않았다. 그녀의 비난 대신 대표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다. 대표는 서류를 한 장 한 장 넘기며 말했다.
이건 개인적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1220만 원대의 소파 결제 내역과 유출된 문서들. 그게 우리 회사의 문제죠. 지연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고지어 울음과 함께 고함이 터져 나왔다. 그 사람하고 내가 같이 한 거라고? 태수가 우리 서버에 접근하려다 걸렸다고. 현정 부장이 차갑게 끊었다. 보안팀이 오늘 아침 그를 건물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그 말에 지연은 힘이 빠진 듯 의자에 주저앉았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어떻게 내가 이걸 다 알았지? 어떻게 이 모든 자료를 손에 넣은 거야? 나는 천천히 대답했다. 모건홀딩스. 그 한 단어에 그녀의 얼굴에서 피가 가셨다. 모건홀딩스가 누구야? 나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모건홀딩스는 나예요. 그녀의 숨이 막히는 듯 멎었다. 당신 파트너십 계약서에 명시된 문구 기억 안 나요? 모건홀딩스의 승인에 따라 모든 재무결정을 검토할 수 있다. 그 조항이 바로 오늘의 열쇠였다. 지연은 결국 소리쳤다. 너 날 함정에 빠뜨린 거야.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나는 단지 안전장치를 만들어 둔 것뿐이에요. 당신이 직접 그 장치를 작동시킨 거죠. 회의실의 문이 열리자 보안요원 2명이 들어왔다. 대표의 눈짓에 따라 그들은 지연을 자리에서 일으켰다. 문을 나서기 전 지연이 눈물로 범벅된 얼굴로 돌아섰다. 이렇게까지 무너뜨리면서 그 여자랑 함께할 가치가 있었어? 우리 사이를 이렇게 만든 이유가 뭐야? 나는 담담히 대답했다. 이건 선택의 결과예요. 당신이 시작했고 나는 그 끝을 정리했을 뿐이죠. 지연이 사라진 뒤 대표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당신 덕분에 회사가 큰 손실을 면했을지도 모르겠네요. 조용히 정리하겠습니다. 그녀는 사임하거나 법적 조치를 받게 될 겁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게 가장 합리적인 방법일 겁니다. 회의실을 나서던 순간 휴대폰이 진동했다. 강진호 형이었다. 형, 집 CCTV 좀 봐. 지연이 집을 엉망으로 만들고 있어. 나는 즉시 앱을 열었다. 화면 속 지연은 서류 서랍을 엎고 액자를 깨뜨리고 있었다. 소리는 없었지만 그녀가 완전히 무너졌다는 건 한눈에 알 수 있었다. 나는 짧게 답장을 보냈다. 그대로 두세요. 중요한 건 이미 다 옮겨놨습니다. 그날 점심 윤서진과 마주 앉았을 때 내 휴대폰 화면엔 부재중 전화와 보이스메일이 끝없이 쌓여 있었다. 마지막 음성 메시지는 지연의 절규였다. 민석, 너와 그 여자 둘이서 이 모든 걸 계획한 거지. 크리스마스 파티 때부터 눈빛이 이상했어. 나를 함정에 빠뜨리고 싶었던 거야? 내가 나를 파멸시키려고 한 거 맞지? 좋아. 그럼 나도 내 인생을 전부 태워버릴 거야. 둘 다. 그 목소리는 거의 울부짖음에 가까웠다. 하지만 내 안엔 아무 감정도 잃지 않았다. 그건 사랑이 남은 사람의 분노가 아니라 잃을 걸 전부 잃은 사람의 절망이었으니까. 나는 여전히 휴대폰을 바라보다가 윤서진이 내 손 위로 자신의 손을 살며시 올렸다. 괜찮아요? 얼굴이 굳어 있어요. 나는 화면을 꺼버리고 음성 메시지를 지웠다. 그리고 그녀의 손을 꽉 잡았다. 지연은 아직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쯤이면 우리가 이 일을 함께 꾸몄다고 믿고 있을 겁니다. 윤서진은 고개를 살짝 기울이며 미소를 지었다. 책임을 인정하기보다 누군가를 탓하는 게 훨씬 쉽죠. 나는 작게 웃었다. 그래서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죠. 다음 날 아침, 나는 변호사 김도윤을 만나기 위해 시내로 향했다. 며칠째 잠을 못 잔 듯한 얼굴이었지만 그의 눈빛엔 묘한 흥분이 깃들어 있었다. 민석 씨, 완벽한 타이밍이었어요. 그는 노트북을 돌려보이며 말했다. 법적으로 보면 정말 아름답습니다. 나는 의자에 앉아 팔짱을 꼈다. 아름답다니 무슨 뜻이죠? 도윤은 손가락을 튕기며 서류를 가리켰다. 5년 전 지연 씨가 서명한 파트너십 계약 기억하시죠? 윤리 위반 조항이 발동되면 그 기간 동안 취득한 모든 개인 자산에 대해 즉각적인 감사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는 미소를 지었다. 그럼 그게 지연에게 어떤 의미인가요? 도윤은 손가락을 펴 하나하나 짚었다. 귀하가 보증한 대출로 구입한 주택, 귀하의 인맥으로 연결된 법인 리스 차량, 투자금으로 충당된 별장,
그리고 회사 자금으로 조달된 고가 의류, 즉 그녀가 자신의 거지라 믿었던 대부분은 사실상 회사와 귀하의 투자 아래 존재했던 거죠. 나는 짧게 정리했다. 결국 거의 전부.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맞습니다. 제공하신 자료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지연 씨가 온전히 갖는 건 개인 통장 약 1억 5천만 원 정도와 귀하가 대신 갚아준 학자금 대출이 전부입니다. 학자금 대출은 지난달부터 제가 더는 갚지 않았다고요. 나는 조용히 정정했다. 김도윤의 눈썹이 치켜올랐다. 역시 세심하시네요. 이미 다 계산하셨군요. 우리는 1시간가량 전략을 구체화했다. 정오가 되기 전 모든 서류가 접수됐고 계좌는 동결됐다. 사법의 수레바퀴가 천천히 그러나 확실히 내 쪽으로 돌아가기 시작했다. 호텔로 돌아오자 윤서진이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변호사랑 얘기는 잘 됐어요? 우리는 근처 카페로 걸어가 점심을 함께 했다. 지연은 곧 파멸이란 단어의 진짜 의미를 알게 될 거예요. 나는 담담히 말했다. 윤서진이 미간을 좁혔다. 잔인하지만 받을 만한 결과네요. 나는 어깨를 으쓱했다. 그녀는 단지 나를 배신한 게 아니에요. 내 커리어를 짓밟으려 했고, 내가 허위 정보를 흘리지 않았다면 지금쯤 내부자 거래 연루자로 수갑을 찼을 수도 있었어요. 윤서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사람들은 이미 직장에서 내가 당신 결혼을 깨뜨린 여자라고 수군대요.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괜찮아요. 진실은 우리 둘만 알면 돼요. 지연은 스스로 결혼을 무너뜨렸고, 당신은 그냥 우연히 그 무너짐을 목격한 사람일 뿐이에요. 윤서진이 작게 웃었다. 그 미소는 여전히 나를 어제부터 잊게 만들던 바로 그 미소였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화면에는 윤정이라는 이름이 떴다. 지연이 새벽 3시에 언니네 아파트에 들이닥쳤대요. 완전 미친 사람처럼 소리 지르면서 자기를 배신했다고, 모든 게 함정이었다고 외쳤대요. 나는 잠시 생각하다가 답장을 보냈다. 점심 끝나고 호텔 로비에서 만나죠. 지연은 오후 3시쯤 도착했다. 그녀의 얼굴엔 피로와 절망이 깊게 새겨져 있었다. 눈 밑은 퀭했고 입술은 터 있었다. 괜찮아? 나는 묻고도 대답을 기대하지 않았다. 대신 윤정이 먼저 말했다. 그녀는 지금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도 몰라요. 오빠가 자신을 속이고 회사를 망하게 만들었다고 믿고 있어요.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자기 자신을 배신한 거야. 불륜에다 횡령까지. 그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선택이었죠. 윤정은 관자놀이를 문지르며 한숨을 쉬었다. 지금은 부모님 댁에 머물고 있어요. 부모님은 거의 악마처럼 여기고 있죠. 나는 잔잔하게 대답했다. 나는 처음부터 그녀를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다만 그런 가능성을 받고 대비했을 뿐이죠. 윤정은 피식 웃었다. 오빠답네요. 가장 놀라운 건 김태수가 사태가 터지자마자 지연을 버렸다는 사실이었다. 그녀를 문제 있는 여자라 부르고 번호를 차단했다. 지연이 모든 걸 걸었던 그 남자는 결국 그녀를 짐처럼 버리고 사라졌다. 나는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놀랍지도 않아요. 그는 얻을 걸 다 얻었으니까. 그가 지연을 유혹하며 그녀가 회사 자금으로 산 그 값비싼 수파, 이탈리아제라며 자랑하던 100만 원 단위가 넘는 그 물건, 그 돈은 단순한 업무비에서 나온 게 아니었다. 곧 진행될 합병 프로젝트 전용 계좌의 자금이었다. 즉, 그녀는 횡령만 한 게 아니었다. 자신의 남자가 노리고 있던 바로 그 프로젝트의 자금을 훔친 셈이었다. 누가 들어도 믿기 힘든 일. 하지만 그게 지연이었다. 5년의 결혼 생활 동안 나는 그녀의 습성을 잘 알고 있었다. 비싼 차, 명품 가방, SNS에 올리는 완벽한 삶. 그래서 포틀랜드 출장을 가기 3개월 전 나는 이미 덫을 놓기 시작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일상적인 대화 속에서 내가 흘린 회사 얘기, 진행 중이라던 계약들은 모두 가짜였다. 진짜 프로젝트는 NDA 아래 따로 보호되어 있었고 그녀는 그 사실을 전혀 몰랐다. 결국 그녀가 태수에게 전달한 정보는 모두 허위였다. 그 결과 회사는 존재하지도 않는 거래를 추진하느라 수억 원을 날렸고 모든 게 들통나는 데 걸린 시간은 불과 2주였다. 김태수는 산업 스파이로 적발되어 해고되었고 지연은 자신의 인생이 무너지고 있음을 깨닫기 시작했다.
그녀는 나에게 수십 통의 메시지를 보냈다. 당신이 나를 망쳤어. 나는 변호사 김도윤에게 의뢰의 접근 금지 요청서를 보냈고 그걸로 모든 게 끝났다. 그녀는 항소를 시도했지만 법원은 즉시 기각했다. 판사는 한마디로 정리했다. 본인의 행위로 인한 결과입니다. 결국 지연은 모든 걸 잃었다. 그리고 나는 모든 걸 되찾았다. 몇 주 뒤 택배 한 통이 도착했다. 두꺼운 봉투 안에는 열쇠 하나와 손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다. 이제야 알겠어요. 당신은 내 커리어를 도운 게 아니라 처음부터 설계했군요. 사과는 없었다. 오직 인정만 있었다. 이혼이 최종 확정된 뒤 강진호가 내 새 오피스에 들렀다. 형, 이혼한 사람 치곤 멀쩡하네. 그가 웃었다. 복수 덕분이지. 나는 대답했다. 근데 솔직히 물어볼게. 이 모든 준비 정말 그만한 가치가 있었어? 복수가 아니라 보호였어. 나는 커피를 들며 말했다. 보험 같은 거지. 쓰지 않길 바라지만 필요할 땐 발동되는. 그는 고개를 저었다. 그래도 다 가져갈 필요는 없었잖아. 윤정 말로는 지연 지금 마트에서 일한대. 그건 선택의 결과야. 나는 담담히 말했다. 행동엔 언제나 대가가 따르지. 그럼 태수는? 금융권에선 취업 불가능. 지금 플로리다에 있다더라. 역시 그럴 줄 알았어. 강진호가 피식 웃었다. 그때 윤서진이 문을 열고 들어왔다. 점심용 도시락을 들고 있었다. 일찍 왔네요? 그녀는 나를 보고 웃었다. 우린 천천히, 하지만 확실히 함께 살아가고 있었다. 개인도 없고 계산도 없었다. 그냥 진짜였다. 그날 밤 나는 서진에게 지연이 보낸 편지를 보여줬다. 답장할 거예요? 그녀가 물었다. 할 말 없어. 끝났으니까. 그리고 정말 끝이었다. 내 커리어는 합병 이후 급상승했다. 주가가 3배로 뛰면서 내 스톡옵션은 10억 원을 넘겼다. 지연은 그 기회를 함께 할 수도 있었지만 지금은 부모님 집 방 한 칸에서 살고 있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녀가 회사 돈으로 샀던 그 이탈리아 소파는 지금 내 코너 오피스 한켠에 놓여 있다. 그녀의 몰락을 상징하는 트로피처럼. 며칠 전 윤정에게 문자가 왔다. 언니가 형 기사 보고 하루 종일 울었대요. 그리고 오늘 발신번호가 없는 메시지가 도착했다. 처음부터 계획했지. 그렇지? 나는 답하지 않았다. 그런 질문엔 대답이 필요 없다. 만약 그녀가 바람을 피우지 않았다면 그 안전장치는 작동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건 파괴를 위한 장치가 아니라 나를 지키기 위한 시스템이었으니까. 어젯밤 서진이 내게 물었다. 진짜 최고의 복수가 뭔지 알아요? 뭔데? 잘 사는 거요. 나는 웃었다. 그녀는 내 어깨에 기대며 조용히 말했다. 당신 정말 잘하고 있어요. 최고의 복수는 상대의 세상을 무너뜨리는 게 아니다. 그들이 스스로 무너지는 걸 지켜보며 그 자네 위에 더 단단한 세상을 세우는 것이다. 지연은 더 나은 사람을 찾았다고 믿었다. 하지만 결국 더 나은 건 내가 찾은 삶이었다. 지금 당신의 마음은 어떤가요? 이야기를 읽으며 떠오른 감정이나 생각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당신의 진심 어린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짧은 이야기 속에 작은 온기나 있고 진행 감정 하나라도 담겨 있었다면 그것만으로 이 이야기는 충분히 의미 있는 시간이었을 거예요.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공유는 이런 따뜻한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의 하루에 조용히 스며들 수 있는 힘이 됩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당신의 하루에도 조용한 평안과 따뜻한 사람이 함께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